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누가 나쁘다 혹은 누가 조직의 문제를 만드는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조직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조용히 붕괴가 시작됩니다. 그 징후를 미리 포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과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 말하듯 삶과 죽음의 중간 상태인 바르도에서는 집착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집착, 즉 특정 개인에게 의존하거나 특정 중간자가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생길 때 그 조직은 이미 바르도의 위험 구간에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그 바르도를 통과하는 눈을 기르는 훈련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려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왜곡형 인간이 초기에 드러내는 신호와 조직, 내 중간자 구조의 위험을 분석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왜곡형 인간과 중간자 구조를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가? 조직 붕괴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여러분, 이 강의는 특정 인물을 공격하거나 누군가를 낙인 찍기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또한 개인의 성격적 쾌감을 분석하는 심리 강의도 아닙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조직이 무너지기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구조적 신호를 미리 식별할 수 있는 인식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이렇게 말하며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 그 사람도 조직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분위기를 잘 정리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조직 실패 사례를 장기간 추적해보면 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던 사람의 위치와 역할은 놀라울 정도로 반복됩니다. 바로 정보의 흐름 한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 보고와 보고 사이, 갈등과 갈등 사이에 자리 잡은 중간자입니다. 우리는 이 강의에서 이 중간자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조직 내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의 방향을 흐리고 갈등을 조정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유형을 왜곡형 인간이라 정의합니다. 왜곡형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항상 전달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제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중간에서 조율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쪽 입장을 다 전달한 것뿐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은 매우 헌신적이고 조직 친화적이며 갈등을 싫어하는 성숙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 조직에서는 직접 말하지 않고 반드시 이 사람을 거쳐야 하는가? 왜 사실이 아닌 해석된 말만 떠도는가? 조직이 건강할수록 왕보의 이동 경로는 단순합니다. 보고는 명확하고 발언의 책임은 발화자에게 귀속되며 갈등은 당사자 간의 대화로 해결됩니다. 반대로 조직이 병들기 시작하면 항상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더라는 말이 늘어납니다. 둘째, 보고서보다 구두 전달이 많아집니다. 셋째, 누가 실제로 결정했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넷째,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형태만 바뀌어 반복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중간자 구조가 있습니다. 중간자 구조란 공식적 권한은 없거나 제한적이지만 비공식 정보 흐름을 독점하며 의사결정과 감정의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중간자 구조는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허용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직접 소통을 부담스러워하는 문화. 둘째, 갈등을 회피하는 리더십. 셋째, 책임보다 분위기를 중시하는 평가 체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왜곡형 인간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구조가 완성되면 조직은 더 이상 사실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라 첫째, 누가 전달했는가? 둘째,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가? 셋째, 누가 불편해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왜곡형 인간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곡형 인간이란 불완전한 조직 구조 위에서 가장 빠르게 영향력을 획득하는 인간 유형이다. 따라서 이 강의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한가가 아니라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조직은 이미 위험 구간에 진입했는가입니다. 다음은 왜곡형 인간이 초기에 반드시 보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즉 과도한 전달 욕구와 해석 개입을 구체적인 언어 패턴과 실제 조직 사례를 통해 분석하겠습니다. 조직을 지키는 첫 단계는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구조를 알아차리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왜곡형 인간의 첫 번째 신호는 전달이 많아질수록 조직은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갈등이 격화될 때가 아니라
갈등이 전달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왜곡형 인간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조직을 위해 애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과도한 전달 욕구입니다. 이들은 유난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조직은 안도합니다. 누군가 나서서 정리해 주는구나.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는 배려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전달과 과잉 전달은 전혀 다른 행위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조직에서의 전달은 첫째, 명확한 요청이 있을 때만 발생하고 둘째, 사실 그대로 전달되며 셋째, 전달 이후에는 당사자 간 직접 소통으로 연결됩니다. 반면 왜곡형 인간의 전달은 항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동반합니다. 첫째, 요청되지 않은 전달입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먼저 나섭니다. 이건 제가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조직 내 정보의 주도권은 당사자가 아닌 전달자에게 넘어갑니다. 둘째, 사실보다 해석이 많습니다. 왜곡형 인간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꽤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의도는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때 조직은 사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의 해석을 소비하게 됩니다. 셋째, 전달은 반복되지만 해결은 없습니다. 같은 갈등, 같은 불만, 같은 오해가 형태만 바뀌어 계속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의 직접 대화가 의도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 전달은 끝나지 않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곡형 인간에게 전달은 문제 해결 수단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강화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달을 통해 첫째, 정보의 출처가 되고 둘째, 감정의 해석자가 되며 셋째, 갈등의 관문 역할을 맡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점점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말해보자. 직접 말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 중간에서 정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이 순간 조직은 이미 중간자 구조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왜곡형 인간의 전달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책임이 남지 않는 전달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항상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양쪽 입장을 다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첫째, 갈등은 존재하지만 둘째, 책임자는 없고 셋째, 사실은 흐려지며 넷째, 조직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다음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직장 내 팀장, 팀원 사이의 보고, 왜곡 전달 사례입니다. 팀원이 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일정은 현실적으로 조금 빠듯합니다. 왜곡 전달형 인간은 이를 임원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팀에서 일정이 무리라고 불만이 있습니다. 결과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원은 왜 팀이 의욕이 없느냐고 화가 나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둘째, 전달자는 그냥 팀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 빠져나가서 책임이 없습니다. 셋째, 현실적 우려가 불만 제기로 바꿔서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둘째 말한 사람도 들은 사람도 서로를 오해하게 됩니다. 둘째 사례로 부부 연인 관계에서의 말 옮기기 사례입니다. 아내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요즘 좀 예민해 보여서 조심하고 있어. 왜곡 전달형 인간이 남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아내가 당신 성격이 문제라고 하더라.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 구조가 형성됩니다. 첫째, 남편은 비난당했다고 느껴 분노하여 갈등을 유발했으며 둘째, 전달자는 그런 뉘앙스였어 라며 회피하고 책임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셋째, 배려의 표현이 인격 비판으로 변질되어 사실 흐립니다. 따라서 관계의 신뢰는 전달자 한 명 때문에 붕괴됩니다. 세 번째 사례로 학교 학부모 교사 사이의 삼각 전달 사례입니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말합니다. 아이의 집중력이 요즘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왜곡 전달형 인간이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퍼뜨립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가 문제 있다고 했다더라.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 구조가 형성됩니다. 첫째,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과 경계심 형성되어 갈등을 유발시키고 둘째, 전달자는 그냥 들은 얘기라며 중간에 빠져버려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셋째, 관찰 의견이 낙인으로 변해서 사실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만 상처를 입고 정작 왜곡자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조직 내 인사평가 관련 전달 사례입니다. 장사가 말합니다. 이번 평가는 전반적으로 무난합니다. 왜곡 전달형 인간이 직원에게 말합니다. 윗선에서 당신에 대해 애매하게 보고 있대.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 구조가 형성됩니다. 첫째, 직원은 불안불신 분노를 느껴서 갈등이 발생되고, 둘째, 전달자는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분위기가라고 하면서 중간에서 빠져나가 버려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셋째, 무난함이 문제 있음으로 인식되어서 사실이 왜곡됩니다. 따라서 조직 전체에 불필요한 긴장과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네 번째 사례로 공동체 아파트 모임에서의 중간 전달자 사례입니다. 주민 A가 말합니다. 관리비 내역이 조금 더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왜곡 전달형 인간이 회장에게 말합니다. 주민들이 회장님 운영에 불만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 구조가 형성됩니다. 첫째, 회장은 공격받고 있다고 인식되어 갈등이 유발됩니다. 둘째, 전달자는 여러 사람 얘기를 종합했을 뿐이라며 책임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셋째, 개선 요청이 집단 불만으로 확대되어 사실이 왜곡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은 사라지고 감정 대립만 남게 됩니다. 왜곡 전달형 인간의 문제는 거짓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을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갈등은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고 진실은 확인할 수 없으며 조직과 관계만 피로해집니다. 이 구조를 알아보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의 전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2단계에서 조직이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전달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달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전달은 요청된 경우에만 허용되는가? 둘째, 전달 내용은 사실과 해석이 구분되어 있는가? 셋째, 전달 이후 직접 소통으로 연결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그 전달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은 왜곡형 인간이 두 번째로 보이는 신호입니다. 즉, 갈등을 독점하고 조정자 역할을 선점하는 행동을 조직 내 실제 권력 이동의 관점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왜곡은 언제나 도와주겠다는 말로 시작되지만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은 항상 그 선의의 통로입니다. 왜곡형 인간의 두 번째 신호는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소유하려는 자입니다. 여러분, 조직 내 갈등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누가 통제하고 있는가입니다. 왜곡형 인간의 두 번째 신호는 매우 미묘하지만 일단 포착되면 조직 전체의 방향을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그 신호는 바로 갈등의 조정자 자리를 독점하려는 행동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건 제가 중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직접 이야기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예민한 상태라 제가 완충 역할을 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은 갈등을 줄이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갈등이 직접 해결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자신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처리되지 않는 구조를 만듭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조정과 독점은 전혀 다릅니다. 건강한 조정은 첫째, 일시적이며 둘째, 목적이 분명하고 셋째,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건강한 조정의 첫 번째 사례로 팀원 A와 B가 메일 표현 문제로 갈등 발생하는 건강하게 조정하는 사례입니다. 건강한 조정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째, 양측 입장을 각각 한 번만 정리해 전달하고 둘째, 이 오해는 표현의 차이라는 명확한 목적 제시해야 하며 셋째, 이후 A와 B가 직접 대화하도록 자리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자는 즉시 빠지는 것이 건강한 조정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바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을 흐르게 만드는 외부 의존을 끊고 스스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자에서 이 조정은 의식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자각의 빛을 보도록 돕는다. 집착을 만들지 않습니다. 건강한 조정의 두 번째 사례로 감정이 격앙된 부부의 대화 불가 상태를 건강하게 조정하는 사례입니다. 건강한 조정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째, 감정 진정만을 위한 단기로 개입을 하고 둘째, 오늘의 목적은 오해 한 가지만 정리라고 목표를 제안하며 셋째, 다음부터 부부 직접 대화 유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매개자가 아닌 촉진자 역할을 해야 건강한 조정자가 됩니다. 사자에서 바르도에서 스승은 길을 대신 가주지 않습니다. 이 조정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의존적 환영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조정의 세 번째 사례로
학생 간 언어 폭력을 건강하게 조정하는 사례입니다. 첫째, 사실 확인 후 공동 대화 자리를 구성하고, 둘째, 사과와 합의가 끝나면 개입 종료해야 하면, 셋째, 학생 스스로 관계 책임을 인식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사자에서 바르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는 무명. 이 조정은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함. 건강한 조정의 넷째 사례로 관리비 사용 문제로 건강하게 조정하는 사례입니다. 첫째, 회의 안건을 명확화하고, 둘째, 당사자 공개 토론을 유도하며, 셋째, 조정자는 기록자 역할로 물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가 아닌 절차만 남깁니다. 사자에서 바르도는 과정이지 권력의 자리가 아니다. 건강한 조정은 자리를 남기지 않습니다. 건강한 조정의 마지막 사례로 제3자가 말을 잘못 전달하여 친구 간 오해를 건강하게 조정하는 사례입니다. 첫째, 내 말 말고 직접 확인해 라고 연결합니다. 그러면 조정자는 투명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사자에서 투명성은 해탈의 조건입니다. 자신을 통로로 남기지 않는 것은 바르도를 닫는 행위입니다. 반면 왜곡형 인간의 조정은 직장 내 오해 조정 사례입니다. 첫째, 지속적이며, 둘째, 목적이 모호하고, 셋째, 직접 대화를 계속 미룹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상황을 보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제가 분위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관리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왜곡형 인간이 조정하는 첫 번째 사례로 제가 말 전해줄게 형이나 동료에게 전하는 왜곡형 인간의 조정 사례입니다. 첫째, 지금은 만나지 마. 내가 중간에서 조율할게 하고 합니다. 둘째, 수개월 지속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A와 B는 점점 직접 대화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자에서 관점 비판. 얘는 중간 상바르도를 고착화하는 행위입니다. 의식이 스스로 빛을 보지 못하고 중개자 환영에 붙잡히게 됩니다. 왜곡형 인간이 조정하는 두 번째 사례로 가족 내 말 전달하여 부모와 자녀 갈등을 유발시키는 왜곡형 인간의 조정 사례입니다. 첫째, 모든 메시지를 자신이 필터링하고, 둘째, 직접 대화는 나중에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갈등 구조만 남게 됩니다. 피사자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익숙한 목소리가 진실처럼 들리는 환각입니다. 왜곡형 조정자는 그 익숙한 목소리가 됩니다. 왜곡형 인간이 조정하는 세 번째 사례로 조직 내 실세형 중간자가 상사 부하 간 갈등 유발시키는 왜곡형 인간의 조정 사례입니다. 첫째 윗선은 이렇게 생각해. 둘째 아랫선은 아직 준비 안 됐어. 결과적으로 권력은 중간자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사자에서 바르도에서 권력을 쥔 중간 존재는 마라의 속성을 띈다. 해탈이 아닌 윤회 연장자 역할입니다. 왜곡형 인간이 조정하는 넷째 사례로 상담가를 자칭하여 조정을 독점해서 부부 갈등을 유발시키는 왜곡형 인간의 조정 사례입니다. 첫째, 지금은 직접 대화하면 안 돼요를 반복하고, 둘째, 문제 해결보다 상담만 유지합니다. 결과적으로 관계보다 조정자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이는 해탈 안내가 아니라 바르도 체류 연장입니다. 의식을 붙잡아두는 행위는 영적 폭력에 가깝습니다. 왜곡형 인간이 조정하는 마지막 사례로 공동체 내 자칭 평화, 관리자가 나타나서 분쟁 발생 때마다 나타나는 왜곡형 인간의 조정 사례입니다. 이들은 첫째, 규칙도 없고, 둘째, 기준도 없으며, 셋째, 끝나는 시점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티베트 사자에는 바르도는 통과해야 할 상태이지 누군가가 장기 체류하며 관리할 영역이 아니다. 이들은 바르도를 자기 권력의 거처로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조정해 줄게요. 겉으로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갈등을 줄이려는 사람처럼 보이고 문제를 키우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조정이 같은 조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를 살리는 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갈등을 먹고 사는 조정입니다. 먼저 건강한 조정부터 보겠습니다. 건강한 조정에는 세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일시적입니다. 둘째, 목적이 분명합니다. 셋째,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한 줄의 표현 때문에 팀원 둘이 감정이 상했습니다. 이때 건강한 조정자는 이렇게 합니다. 이건 업무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 해석의 문제입니다. 핵심만 정리해주고 이제 두 분이 직접 이야기하세요 하고 물러납니다. 조정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격해져 당장 대화가 어려울 때 조종자는 잠시 숨을 고르게 도와줄 뿐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혼이냐 유지냐가 아니라 왜 그 말이 상처가 되었는지 한 가지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부를 마주 앉힙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학생 간 다툼이 있을 때 교사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하고 사과와 합의의 자리를 만들고 아이들 스스로 관계의 책임을 지게 합니다. 조정자는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조정은 동양철학, 특히 티벳 사자의 서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 말하는 바르도, 즉 중간 상태는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자각하고 통과해야 할 구간입니다. 건강한 조정은 당사자가 이 바르도를 빨리 명료하게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의식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스스로 빛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곡형 인간의 조정입니다. 왜곡형 조정에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입니다. 둘째, 목적이 모호합니다. 셋째, 직접 대화를 계속 미룹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지금 만나면 더 싸워요. 제가 중간에서 이야기할게요. 처음엔 배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말이 그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런 구조가 생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늘 한 사람이 엄마는 이런 뜻이야, 애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며 모든 말을 대신합니다. 직접 대화는 항상 나중입니다. 조직에서는 더 분명해집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어느 순간부터 모든 보고와 불만이 특정 인물을 거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권력이 중간에 쌓인 것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바르도는 통과해야 할 구간인데 왜곡형 조종자는 이 바르도를 고정된 구조로 만듭니다. 당사자의 의식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중간자의 목소리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자의 서에서는 경고합니다. 가장 위험한 환영은 익숙한 목소리가 진실처럼 들리는 상태라고. 왜곡형 조종자는 바로 그 익숙한 목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등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관리 대상으로 만들고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것은 조정이 아니라 윤회를 연장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조정은 관계를 살리고 책임을 돌려주며 자신이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곡형 조정은 갈등을 붙잡고 의존을 만들며 자신이 중심에 서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조정은 끝이 있는가? 이 사람은 내가 직접 마주하도록 도와주는가? 아니면 막고 있는가? 티벳 사자의 서의 기준에서 보면 조정이란 길이 되어야지 머무는 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방이 오래 유지될수록 그곳은 평화가 아니라 아주 조용한 왜곡이 됩니다. 왜 왜곡 전달형 인간은 갈등을 끝내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갈등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이 조직에서 차지하던 필요성 또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갈등이 있을 때만 그들은 불립니다. 셋째, 갈등이 있을 때만 그들은 정보를 모읍니다. 네 번째, 갈등이 있을 때만 그들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왜 왜곡 전달형 인간은 갈등을 끝내지 않을까요? 왜곡 전달형 인간은 겉으로는 갈등을 완화하는 조정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갈등이 지속될 때만 자신의 위치가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등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결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갈등이 사라지는 순간 그들이 조직에서 차지하던 필요성 또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사라지면 누군가를 거쳐야 할 이유도, 반달을 맡길 이유도, 중개대를 둘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왜곡 전달형 인간은 조직에서 가장 먼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왜곡 전달형 인간이 갈등을 끝내지 않는 첫 번째 사례로는 회사 조직에서 그 사람 통해야 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례입니다. 한 팀에서 A와 B의 갈등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 사이에 왜곡 전달형 인간 C가 등장합니다. C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조율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직접 이야기하면 더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와 B는 직접 대화하지 못합니다. 모든 말은 C를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위 관리자가 개입해 A와 B가 직접 대화를 하고 갈등이 정리됩니다. 그 순간 C에게 생긴 변화는 무엇일까요? 누구도 C를 찾지 않습니다. 보고 라인이 단순해집니다. 굳이 저 사람을 끼울 필요가 있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등이 사라지죠. 시의 존재 이유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왜곡 전달형 인간이 갈등을 끝내지 않는 두 번째 사례로는 가족관계에서 내가 없으면 싸움나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가족 내 갈등에서 왜곡 전달형 인간은 종종 중재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사이의 말을 항상 한 사람이 대신 전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 형이 화난 건 네 태도 때문이야. 그런데 어느 날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를 시작합니다. 놀랍게 오해의 상당 부분이 그 자리에서 풀립니다. 그러자 중간에 끼어 있던 사람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네가 굳이 안 끼어도 될 것 같아. 그 순간 그 사람은 가족 내 영향, 즉 정서적 권력을 잃습니다. 왜곡 전달형 인간이 갈등을 끝내지 않는 세 번째 사례로는 종교나 사회단체 모임에서 내가 전해 들은 바로는 라고 하는 왜곡 전달형 인간 사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왜곡 전달형 인간은 자주 의미 있는 정보의 통로가 됩니다. 누가 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더라. 지도자가 직접 말하긴 곤란해서 나한테 부탁했다. 하지만 공동체가 투명한 회의 구조를 만들고 모든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자 그 사람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됩니다. 더 이상 전해 들은 말이 필요 없어지고 소문을 전달할 공간도 사라집니다. 결국 그 사람은 괜히 말을 만들던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왜곡 전달형 인간이 갈등을 끝내지 않는 넷째 사례로는 정치나 기타 사회단체에서 조율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면 왜곡 전달형 인간이 꼭 개입하는 사례입니다. 왜곡 전달형 인간은 갈등이 클수록 자신의 가치를 부풀립니다. 지금은 너무 예민한 사안이라 제가 조정하지 않으면 폭발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규칙이 정비되어 의사결정 구조가 명확해지면 이들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비공식 라인이 차단되고 공식 절차만 남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가장 먼저 불필요한 변수로 분류됩니다. 왜곡 전달형 인간이 갈등을 끝내지 않는 다섯째 사례로는 인간관계 전반에서 갈등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 사례입니다. 왜곡 전달형 인간은 상대에게 이런 인식을 심습니다. 나 없으면 이 관계 깨진다. 하지만 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순간 이 말은 거짓이 됩니다. 그때부터 왜곡 전달형 인간은 조정자가 아니라 불안을 조장했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인간이 죽음 이후 겪는 바르도 중간 상태를 통해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바르도에서 존재가 집착하는 것은 모두 허상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집착, 역할에 대한 집착, 내가 있어야 한다는 집착. 왜곡 전달형 인간은 이 바르도 상태를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갈등이라는 바르도, 즉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중간 상태에 자신을 고정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만 자신이 의미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자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집착은 해탈을 막고 중간 상태에 머무르게 한다. 왜곡 전달형 인간은 갈등이 끝나면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질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해소의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위함도 조직을 위함도 아닙니다. 자기 역할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사라질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정리하면 왜곡 전달형 인간은 갈등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이 사라지는 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끝나면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말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풀면 더 커집니다. 그러나 진짜 조정은 자신이 사라져도 괜찮은 조정입니다. 그것이 바르도를 통과하는 길이며 조직과 인간관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조건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왜곡형 인간의 특징과 갈등 독점 패턴은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조직 내 권력과 정보의 흐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바르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입니다. 다음 영상인 왜곡 전달형 인간 8부에서는 왜 이들이 정보를 모으고 해석하며 조직을 조종하는 전략적 패턴을 더욱 깊이 분석하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직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떤 신호가 이미 위험을 알리는가를 아는 눈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눈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눌러 주변 사람들과도 이 통찰을 나누어 주세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왜곡 전달형 인간의 더 깊은 속성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구조적 대응법을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